자, 여러분, 어느덧 바빙커 비평적 전기 함께 읽기 11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론을 수강하게 될 2학년 올라가는 우리 300여 명의 원우들을 위한 1차적인 배려에서 시작을 했고요. 연말에 다른 일들이 분주했지만 이 일을 미루기 어렵겠다 생각했고요. 또 이렇게 한 주에 뭐 한 편씩 올리자. 이것도 너무 힘이 빠지고요. 그래서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에 두 편을 찍어 올렸고요. 오늘 30일인데 아침부터 지금 저녁 집에 퇴근해서까지 총 9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번째까지 완성이 되어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강독은 본인이 책을 들고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돕자고 하는 모임이고요. 이런 영상 도움입니다. 여기 이미지에 있는 대로 요 번역된 책, 우리 박재영 교수님 번역하고 제가 감수 작업을 해서 나온 다함에서 낸 책입니다. 꼭 책을 구하여 줄치면서 제 영상도 보시고 또 혹은 제 영상을 맛보기로 한다면은 책을 직접적으로 읽는 것을 본 게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장은 바빙크의 마지막 두 해를 다룹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두 해는 차진 않긴 합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에 카이퍼는 이미 80대의 노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처합니다. 그러나 바빙커는 아직 63세 정도의 나이고요. 재건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나이였습니다. 1920년에 바빙커는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심리학을 출간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심리학 원론도 영어로는 나왔고요. 성경적 종교적인 심리학도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바빙커는 복음전도 교육에 대한 글을 썼고 여성들 모임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1919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2차 기독교 사회 회의에서는 기혼 여성의 전문직에 대한 개회 연설을 했고요. 이 노력의 결과로 바빙커는 여성 교육 분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1919년에 벤자민 워필드의 소책자 신학자로서 칼빈주의와 오늘날의 칼빈주의라는 책이 화란으로 출간될 때에 서문도 씁니다. 거기에서 바빙커는 칼빈주의는 세상의 소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Als nichts mehr ob minder dan de hoop der Welt. 다시 말해 칼빈주의는 세상의 hope, 소망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선언하고요. 1920년 5월에 바빙크 부부는 첫 외손자를 테오도루스를 안게 됩니다. 하니의 첫 아들이죠. 테오도루스 라위스라는 이름입니다. 바빙크는 외손자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920년 8월 바빙크는 레이와르던에서 개최된 개혁교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단 예배의식과 신앙 고백적 문서 영역에서 제기된 변화 목록과 함께 호너 깜번의 교의학 교수죠. 바빙크 후임으로 간 카이프 제자고요. 호너 교수가 제안한 극장, 춤, 카드 게임에 대한 교회의 반대 의견을 공식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바빙크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더 넓은 세계에서 직면한 도전들의 규모와 비교할 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고요. 더욱이 제자 네이덜런 보스의 성경관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게 느껴졌습니다. 1917년 미들 뮤르흐의 목사였던 네이덜런 보스는 헤이그의 개혁교회 설교할 때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교리적 기준에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독법에 위치한다고 보았지만 성경에 대해 꽤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젊은 세대 운동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Beweging der Jongeren 이라고 불리는 요 운동에 그리고 이제 항상 제자들이 뭐 실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승 바빙크 입장과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네이덜런 보스 목사의 얼굴이고요. 바빙크는 진정한 인성과 더불어 진정한 신성이 결합되어 보존되는 방식으로 성경도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 위에 네이덜런 보스는 인간 텍스트로서 성경의 형식과 내용은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의 뱀 이야기를 신화, 미스라고 주장하고요. 그 결과 개혁교회 목사직에서 당연히 면직을 당합니다. 바빙크는 네이덜런 보스에 대한 메모를 남겼고요. 1994년 하링크 판데어코의 프레이 교수에 의하여 소책자로 출간되기도 합니다. 바빙크는 제자의 입장을 심각하게 보았고요. 당시 개혁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던 세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바빙크는 성경의 인간적 형태를 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인간적인 형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The form is total menschlich. 전적으로 인간적이다. 형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부터 열까지 신적인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자의 비평적 입장에 동조하진 않았고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굳게 고수했습니다. 제자와 주고받은 편지에 의하면 바빙크가 심각하게 여긴 것은 뱀이나 당나귀가 말했냐 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스눕과 오랫동안 성경 권위 문제로 논쟁을 벌였고요. 스눕의 입장에서는 바빙크가 근거 없고 자의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에 탐닉한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지만 바빙크는 자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선험적인 관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어딘가 출발점 아르키메디안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죠. 에글린턴의 책 600페이지 인용된 말, 아무리 심한 내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바빙크는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에 서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우스 딕시트, 이 라틴어 문구를 바빙크는 자주 썼죠. 그래서 바빙크의 성경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디르크 판클런 박사 논문 베이블 앤 도흐마틱의 요 해당 부분을 보면 좋습니다. 바빙크는 또한 위원회 보고를 통해 교단의 신앙 고백적 기준점들은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고 이에 대해 특별히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한 교리, 그리고 교회와 국가 조직의 직분에 대한 교리에 관해서는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총회에 참석하고 귀가했습니다. 1920년 8월 20일 토요일 센트럴 스타지온 중앙역에서 내려서 싱을 62번지 자기 집까지 짧은 거리예요. 걷는데 매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에르흐 무 혈흔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 21일 심장에 쇼크가 와서 고생을 합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날이 마지막을 향한 시작일이 됩니다. 8월 21일. 그 다음에 7월이니까 11개월 정도의 투병 기간이 시작됩니다. 바빙크는 그간에 발표했던 소품들을 묻고 출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빙크의 논설지에 15편 그 동생이 편집했고요. 영어로는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로 번역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1920년 후반 개혁교회 두 거장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카이프는 언제나 그랬듯이 의도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죽어갔죠. 카이프의 딸들 헨리 에트와 요한나는 아버지 임종 시기를 다룬 아브람 카이프 박사의 생애 전역이라는 책도 출간해요. 평생에 그를 풍자했던 캐리커처 모음집도 출간이 되고요. 죽고 나서는 카이퍼 하위스 카이퍼 집도
책이란 출간이 됩니다. 1920년 11월 8일 카이퍼가 소천합니다. 바빙크는 일기책에 병상에 있으면서 마지막 기록이 카이퍼 소천과 장례에 대한 것이 바빙크의 병상에 쓴 마지막 일기 기록입니다. 11월 8일에 월요일이었고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일 날 금요일 날 장례를 치렀다. 버흐라프니스 반 아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월 21일 심장마비가 온 후에 바빙크의 건강 상태는 신문들에 계속 보도 대상이 됩니다. 10월 중순 아래층으로 내려오거나 먹을 수 있고 신문도 보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요독증 징후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징후를 드러냅니다. 카이퍼 병상을 방문해서 신앙을 확인했던 이던 비르허가 바빙크를 방문해서도 질문하고 공표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 바빙커는 카이퍼와 달리 사적이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신문에는 싣지 말아 주십시오. 저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12월 신문에는 그의 심장이 심각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요. 일반 신문에서도 그의 병세에 대해 보도가 됩니다. 1921년 들어 2월 초 신문 기사에는 바빙크가 회복의 소망이 없다고 보도됩니다.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의는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3월에서는 먼 인도네시아 하라너 신문에서조차 바빙크가 임종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6월에 바빙크 상태는 조금 호전되어 잠을 제대로 자거나 방문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후임자가 될 발렌타인 헤비 방문했을 때에 바빙크는 말하는 것을 힘겨워했고 말 사이에 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바빙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At Leben is framed. At sterben noch fremder. 약간 이렇게 이제 했겠죠. 숨이 차서 삶은 이상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하다네. 수술을 앞두고 있고 친구가 죽기 전에 다시 방문하기 원했던 스눅 후르호로녀는 6월 28일자로 요한나에게 쓴 편지 속에서 친구의 안부를 묻고 나서 침울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배웠습니다. 전 1874년부터 1921년까지 경건했던 제 친구 말고는 선한 친구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바빙커의 아내에게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자주 봤지만 스누후르 흐로녀는 목회직에 파면당한 국교의 목사들이었고요. 파리아죠. 파리아. 당시에 정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슬람에 빠졌고요. 이슬람 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초자연적인 거 다 거부하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바빙크의 신앙, 바빙크의 세계관에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이던부터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친구 관계로 바빙크가 죽을 때까지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가 남긴 이 마지막 이 한 줄이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거의 비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스누기 신학자인 친구의 죽음 앞에 한 말입니다. 거의 지금 48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건했던 제 친구 말고는 선한 친구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십시오. Understand from have ich mein Huden print drauens nicht gekannt.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코멘트입니다. 바빙커의 삶은 7월 29일 1921년이죠.
새벽 4시 30분에 소천 받음으로 끝이 납니다. 만 67세가 채 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심장마비가 온 후에 병상에서 11개월 정도를 보낸 후에 죽은 것입니다. 8월 2일 오후 1시 45분 암스테르담의 뉴 오스트르브흐랍스플라츠 신 동쪽 동부 매장지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참 무더웠고요. 많은 이들이 여름 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바빙크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훅스트라는 분리판회에 반문화적 삶을 사는 이들과 바빙크는 달랐다고 조사를 합니다. 바빙크의 삶이 마무리되면서 현대적 세상에서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던 그의 노력 속에서 바빙크는 시종일관 분리운동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깜번의 교수니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빙크의 최후 매장지는 그러나 그의 아내 요한나의 친정집 묘지가 있는 플라르딩언의 엠마우스 묘지로 옮겨집니다. 요한나도 1942년에 죽고 난 다음에 바빙크와 함께 매장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는 대로 최근에 석관 뚜껑이 파손되어 스나 하링크 주도로 모금을 해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뭐 정확히 연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석관 뚜껑 사진입니다. 에글린턴은 611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거운 돌판 아래에 정통 칼빈주의자 현대 유럽인 그리고 학문의 사람이었던 헤르만 바빙크의 이 땅에서의 유해가 묻혀 있다. 이 서문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신학자 클라스킬더의 초기 생애와 저술에 썼던 부분인데요. 당시 호린햄의 목회자였던 클라스킬더는 카이퍼와 바빙크 소천 후에 각기 글을 써서 공표했습니다. 스킬더는 두 거장에 대하여 최후에 이르렀던 개혁파 학문을 개혁파 신학적 학문의 실천과 심화를 통해 소생시킨 두 위대한 신학자들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노고에 의하여 개혁파 신학은 명예로운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바빙크의 소천과 관련해서는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신앙의 사람이자 심사숙고하는 신비가로서 조용히 그리고 단순하게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은 후기가 있습니다. 바빙크 사후 요한나는 남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사를 모으느라고 바빴고요. 1921년 10월 제자 발렌타인 해협에 방대한 전기가 출간이 됩니다. 요한나는 바빙크 사후에 딸 하니와 외손자가 살던 비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23년에 이르러 둘째 외손자 헤르만이 출생하고요. 24년에 연년생으로 셋째 후호가 출생합니다. 바빙크 생전에 시작했던 개혁파 여성운동에 요한나는 계속 매진했고요. 또 게다가 바빙크의 주저 개혁교회학을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앞장서 주선을 합니다만 시대적으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어려워졌죠. 기독교와 여성운동 편집진에 참여도 했고요. 바빙크 박사 제자인 하일 게르건이 창세기 3장과 관련하여 1926년에 총회로부터 면직당하고 새로운 교단을 세웠을 때에 요한나와 딸과 사위는 개혁 교단을 떠나 이 신생 교단에 가입을 합니다. 공적인 이유를 밝힌 적은 없지만 요한나의 이러한 선택 이면에는 새로운 교단이 교회 사역 속에서의 여성 참여에 더 많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라고 에글린턴은 해석을 해주죠. 1923년 요한나는 남편처럼 교회 내에서 여성 투표권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개혁교약 독일어도 판덴 후 운트루프레우트사와 접촉했고요. 영어는 스미트북과 하다가 나중에 얼더만스와 뭐 이제 협의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윌리엄 핸드릭슨이 1951년에 실론 전반부만 출간을 하는 것이 되고요. 결국 2003년부터 28년이 되어서 영어는 나오죠. 독일어는 그 화란 그 다우마 제자가 독일 사람이 있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다 했다 곧 나온다 이런 말들은 얼마 몇 년 사이에 저하고 이메일도 했는데 뭐 아직 검색해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독일어 나오면 이제 레포르미르트 도그마틱 이렇게 독일어 형태의 네 권이 나오겠죠. 예, 그건 후일의 이야기고요. 1934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제2차 칼빈주의자 국제모임위원회에 속했던 유일한 여성 멤버가 바로 또 바빙크의 와이프인 이 요한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940년 네덜란드가 독일 점령하에 들어가죠. 1차 대전과 달리 2차 대전 때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안네 프랑크 가정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독일 점령하에 들어가고요. 그 카이퍼의 아들이었던 헤르만 카이퍼는 친나치적인 발언을 신문에 공표하고요. 또 심지어 카이퍼의 손자죠. 엘리사 빌름은 나치 언론 기자로 종군했다가 죽습니다. 사촌 요한나와 남편 아르트는 36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긴 것과 대조적으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손자이자 헤르만 카이퍼 교수의 아들인 엘리사 빌름은 친나치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빙커의 사위 가정, 유일한 그 딸의 가정은 어떠냐?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했다가 다 순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1942년 5월 31일에 소천하여 바빙크와 같이 매장이 되었고요. 외손자 헤르만 라위스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1943년 10월 23일 순국합니다. 딸 하니와 헤리트 또 나치에 체포되어 바로 이 사위죠. 헤리트는 45년 4월 5일 이동 중에 이질로 사망하고요. 그들의 두 번째 아들 후호는 3월 7일에 사형 집행을 당하고요. 현재 암스테르담의 후호, 플로리스, 라이스, 스트라트 거리 이름도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바빙크의 두 번째 외손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테오도루스 라위스만 간신히 화를 피했고요. 하니는 4월 22일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명의 아들 중에 두 명의 아들하고 사위 변호사였던 사위 세 사람이 순국을 하게 되고요. 살아남은 것은 전쟁에서 하니와 바병의 딸,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손자인 테오도루스만 살아남습니다. 1920년생이었던 그리고 외할아버지 바빙크가 직접 유아 세례를 주었던 이 테오가 86년까지 살았는데 66세죠. 예, 크게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튼 참 이 부분을 읽으면 카이퍼 가문과 대비되는 부분이고요. 원래 아브라함 카이퍼 친도일적인 성향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나치스트적인 성향은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1920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바빙커의 하나뿐인 혈육의 집안에서는 이런 순국자들이 나오고 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글린턴의 바빙크 비평적 전기 무조건 다 뭐 찬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재현 교수도 글을 하나 쓴 바가 있고 저도 이 글을 개혁 논청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전기와 관련해서 장점은 기여는 기여이고요. 또 단점은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전기를 통해 이제 부각된 두 가지의 사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빙커의 첫사랑 아멜리아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그의 사후에 그의 딸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에 이렇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사위도 죽고
둘째, 셋째 외손자도 순국했는가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동생 둘이 살아남았는데 한 명이 베르나르트, 꽃나트 베르나르트 목사죠. 그 아들이 요한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1939년에 이르러 앞서 본 바빙크의 염원대로 독자적인 선교학 교수직이 처음으로 깜본 신학교와 자유대학에 생기는데 양쪽의 교수가 된 사람이 바빙크의 조카인 요한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동생은 아마 형의 이름을 따라 자기 아들 이름도 요한 헤르만 이렇게 지었겠죠. 이분에게 지도를 받은 분이 1962년 이근삼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교학 개론도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에글린턴의 비평적 전기 읽기 강도를 마치게 됩니다. 책에는 물론 미국 견문록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복음주의 복음 전도에 대한 걸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러저러 부록도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뭐 제가 강도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11번에 걸쳐 바빙크 비평의 전기 읽기 강독을 진행했습니다. 차분히 들어보시고요. 뭐 오타도 조금 있고요. 제가 말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이 다 좋은 건 아니어서. 그러나 어쨌든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본문을 직접 읽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뭐 바빙커와 꽤 긴 시간을 함께 물론 독서죠. 특히 개혁교야 지나왔는데 바빙커는 우리의 좋은 멘토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보다시피 이렇게 참 멋진 우리의 선배였다는 것이 감동적이고요. 또 이제 바빙커가 주는 지혜로운 그 어드바이스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납니다. 바빙커를 잘 읽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이런 정기 읽는 일,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이런 두꺼운 또 표준적인 정기가 잘 번역이 되었으니까 많이들 애독해 주시고 또 우리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온 다음 출판사 이용석 대표 또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